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뒷이야기. 아까 뭐 시나리오 뭐 각자 다 짜봤을 텐데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네. 이 정도쯤은 나올 거라고 판단했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뒷이야기 토크. 예. 저희가 계산한 표가 제가 계산한 것은 155개였어요. 155. 네, 155표 정도는 받을 거다. 153에서 5 정도는 원내에서 모았던, 그러니까 계산했던 표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과는 될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 확신이라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밖에다가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몇 표로 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표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참 그 우스갯소리로 뭐 우리 이제 그 보좌진들끼리 이제 뭐 배팅해라 뭐 몇 표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많이 보는 사람도 사실은 160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도 158구까지는 나온 이야기는 있어도 160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160이라 했는데 정확히 맞았더라고요. 요즘 국회에 안 계셔서 감이 없는 거야. 감이 없어서 맞춘 거?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또 정확하시잖아요. 그렇지. 네. 국회에 감하고는 국회 안에 있으면 이제 반대로 매몰되는 단점이 있지만 밖에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 장기 뜰 때 호수 뜨는 사람이 더 잘한 거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몰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160개까지 말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쫄은 거죠. 쫄은 거죠. 그리고 이제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상처가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네. 그 되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언론에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넥타이가 다 그 연두색 녹색 계통이어서 그 정도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뭐 다들 연락해서 맞추자 이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연이야 우연. 우연히. 네, 그러니까 우연히 같았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간절함. 이심전심. 간절함. 서로 다 간절한 마음. 원내대표는 정말 그런 의미로 녹색을 한 거예요? 당연하지. 아이고. 그리고 그게 그 넥타이 자체가 그 고 김근태 의장이 유품이래. 유품이라 선물로 주신 건데 자기는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야. 본인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가 통과 안 됐으면 뭐 원내뿐만이 아니라 당 전체가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이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넥타이냐 그랬더니 김근태 의장이 유품인데 네, 여기서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마지막 날 메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셔츠는 파란색, 넥타이는 녹색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넥타이를 메고 오는 마지막 넥타이, 유품의 넥타이를 메고 왔다 이렇게. 근데 그 전에 표결하기 전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 개별 접촉하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실은 이번에 참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우리 여기 박주민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 저는 제가 좀 친한 사람이 한 4-5명 있어서 4-5명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의원님은 17명을 알아봅니다. 40명 정당에 17명을 알아본 거예요. 만나서. 그래갖고 그 전날 제가 첩보를 입수해. 무슨 첩보를 입수하냐. 반대로 말하면 120명이 40명한테 전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17명까지 전화했으면 몇 통화를 받았겠어요. 네. 현역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모 친한 의원이 찬성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이네들에게 널리 나의 찬성을 알려서 전화도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제가 그 원내대표 지도부 있는 톡방에다가 그걸 비상을 걸었어. 이게 이제 귀찮아서 찬성한다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더 이상 전화는 하지 말고 직접 가서 한 명이라도 만나자. 절절하게. 내일 아침 2시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내일 오전에 의총을 열고 만나서 손 붙잡고 정말 좀 사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했죠. 절박하게 모두가 다 뛰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 의원들도 좀 커버해달라는 주문이 좀 셌었고요. 그래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 의원들한테도 많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박주민 의원도요? 저도 하태경 의원님한테. 그래서 성공했구나. 아니 근데 제가 전했을 때는 자기는 김명수 안 와닿는다. 좋은 사람인 건 같은데
왜 그렇게 기수가 낮고 경력 짧은 사람이 해야 되는지 난 솔직히 와닿진 않는다.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와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참 이건 제가 정말 여기 우리 진짜다가에서만 말씀드리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 만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강 대변인 이 사람 A, B, C가 한국당에서는 내가 부탁해서 철저하게 해서 한다고 했다. 근데 믿을 수는 없잖아. 우리끼리 대화지. 우리 믿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형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인증샷. 그래서 진짜 실제로 사진 찍은 분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표 중에 저는 국민의당 표는 언론 예측보다 조금 낮고 떨어지고 그렇지. 자당에서 있어요.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뭐 마치 자기네들이 많이 찍어준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에이, 그렇게 그럼 봤어요. 마치 본인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해석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표현이 좀 제가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국민의당 장사를 잘한 거야. 그리고 반대로 장사를 제일 못한 게 바른정당이에요. 바른정당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도 그런 그렇죠. 역할과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그걸 찍어갖고 보내주신 거를 그 선배가 딱 받았는데 저한테 그 이제 중간에 어떤 모 의원이 그래서 야 내가 사진까지 받았어 이렇게 하고 딱 연락 왔길래 야 이거 한 표는 확실히 있구나. 그리고 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태경 의원이 난 찬성했다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그분 김명수 후보자의 은근하게 뭐 어떤 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의원 중에 내가 신세를 좀 진 게 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당 바당에 보수당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도 무관하게 본인이 이 사람 신세지고 정말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당의 그 부산구 출신 몇 명도 찬성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경고도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자당 내선. 근데 아마 무시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태경 의원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부산 출신이잖아요. 지역구가. 또 그것도 무시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좋았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간절하고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녹음할 때 안 왔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통과되겠구나 이렇게 늘 역설적으로 그렇게 간절하면 통과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우리가 통과 못 시키면 앞으로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늘 간절할 거예요. 근데 사실 김희수 헌재 소장할 때도 저희가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근데 노력했어. 김명수 대법원장 때 더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굉장히 상처가 남은 거죠. 그치, 우리 당 그치. 의원들한테는 상처가 됐으니까 그때도 노력은 했죠. 이 노력은 다 했어요. 근데 더 완전 여기서는 막 이번에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과락은 면합니다라는 걸 알아도 그거 못 믿는다. 또 하자 이렇게 막 거기다 이랬었죠.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대법원장하고 예. 헌재 소장이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그럼요. 그 정치적 부담이라는 게. 네. 아마 그것도 작용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돼서 이제 6년 동안 임기를 이제 지내야 됩니다. 이거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임기죠. 확고부동한 건데. 박주민 의원님,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바라면 좀 좋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사법부 내 문제점이라고 많이 지적되어 왔었던 것은 대법원장 예. 그리고 대법원장을 도와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시킬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혀왔던 사람이에요. 평상시 행동도 말도 그랬고 특히나 춘천지방법원장일 때 춘천지방법원을 운영한 방식 자체가 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 일선 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은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 요 등식이 깨지는 게 사법개혁으로 비춰져요. 그렇게 하겠죠. 예. 기대를 해보고요. 뭐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MB 국정원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거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됐었거든요. 기각되다가 그런데 그때 이번엔 또 발부가 돼가지고 이거 뭐 김명수 효과인가?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바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텐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과 또 그것을 둘러쌌던 국민들의 열망을 보면은 판사들이 국민들이 진짜 이걸 바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무슨 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그런 분위기를 보고 판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적 영향은 좀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의 그 대통령의 어떤 인사는 거의 끝이 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만 이제 인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위에 한 분씩 정도 앉힌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뭐 제가 맡고 있는 해당 상임이라든지 협회나 기관들 보면 아직 밑에는 지난 9년간 승승장구 해왔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령 제가 뭐 어떤 부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겠죠. 지금 국장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죠. 뭐 과장이거나 네, 네. 뭐 또는 뭐 그 밑에 주무관일 때부터 승승장구한 거예요. 지난 보수 정권에서. 그리고 보수 정권의 은덕으로 지금 와서 이 장관이든 누가 왔지만 본인한테 익숙한 옷과 틀과 방향은 과거 정권의 방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또 지지층들의 응집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또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는 좀 더 개방형 모집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곳곳에서 다 좀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법사위를 하면서 좀 놀랐었어요. 예. 왜냐하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엄청나게 찾아가고. 그거 오늘 난리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안 막아달라, 저 법안 막아달라라고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저희 쪽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네, 기재부가 네. 가장 지금 과거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심사 보고서에도 다 재정 당국이 부정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쪽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재정 어떻게 할 거냐 다 이걸 들고 나와서 본회의에 못 올라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뻔질나게 자유한국당 의원실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저희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거 하나 보고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원내 비공개에 있는 이제 실무자가 올린 거예요. 초등학교 과일 급식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기재부가 반대. 교육부는 하면 된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재원이 없잖아요. 예. 돈은 기재부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없고 또 교육부의 실무진들은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도 강력하게 가서 막 기재부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미비하고 또 기재부도 그러니까 아니 뭐 대통령 공약이고 뭐고 이게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익숙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9년간 익숙해져 있던 이 틀과 체제를 바꾸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농업소득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의견이 없다고 했다가 법사위에서는 반대 의견. 그러니까 이게 왜 더 신기한 게 해당 상임위 때는 기재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법사위에서 잡으면 되니까. 위원장이 네. 자유한국당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굉장히 다들 황당했던 게 무슨 법 꺼낼 때마다 다 기재부가 안 된다 그럴 때 기재부가 안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내용도 모르고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거든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사위에 올라오면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면 네.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내. 그리고 야당 의원한테 가서 반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를. 야, 진짜 그러니까 행태가. 그리고 네. 특히 대통령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해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 이거예요. 그 통신요금 인하는 전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그럼 데이터 요금 인하하려면 와이파이를 공격적으로 깔아야 돼요. 공용 와이파이를. 그러면 공용 와이파이를 고등학교에 깔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예. 예산에서 삐걱거리는 거예요. 기재부가 또. 네. 이것도 뭐 인사적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이것도 개혁이 시급할 것 같은데 그 국회 협조를 받아야 할 인사 문제는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이제. 하나 남았죠. 중소기업 벤처부. 벤처부 장관도 있고. 예. 근데 뭐 그건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은 네.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뭐 국회가 표결해야 될 사람은 없죠 이제. 없죠. 내년에 대법관들 바뀔 때 대법관은 표결하죠. 대법관 원장만 할 거예요. 동의를 구하고요. 대법관은 그냥 인사청문회만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머리 하나 바꿨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가봅시다.
박근혜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지금 국정원 적폐 이슈가 연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공화국이다. 사찰공화국이었다.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고 화이트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까지 벌였죠. 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지금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청년 우파 단체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간제 데모 벌였던 여러 가지 단체 압수수색도 벌였었는데 그 박주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싸웠던 후보 네. 최홍재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죠. 그 사람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보라 의원이 사실은 최홍재라는 분의 선거 당시에 선거 사무장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최홍재라는 분의 동생이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었습니다. 예. 최공재? 그래서 청와대 최홍재님은 청와대에 계셨어요. 신보라 씨가 7번인가 받았을 텐데. 7번. 굉장히 앞선 번호를 받았죠. 네. 입김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습니까? 보수단체 쪽에 활동을 할 때 정말 정부 편을 많이 드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판사를 상대로 콕 집어가지고 탄원서를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법원에. 그 판사 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청년단체가 어떤 지방법원의 판사가 무슨 판결했다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내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냈던 그 의견서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못 받아봤는데 그런 약간 좀 이상한 모습들이 보였었죠. 근데 이번에 거기도 국정원 지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소위 진보 개혁 쪽의 청년 단체나 시민 단체는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읽어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관제 청년 단체는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고 그 단체에서 뭔가를 하고는 비례대표 받고 이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정권의 국정농단 정당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은 안 하고 국정농단만 하는. 그러니까 네. 국정 운영이 아니야. 국정농단 정당이. 예, 그러니까 청년 단체까지 농단하는 조차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한다면 저쪽은 100% 이득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념과 가치.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뭐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고 이것도 다른 혐의라 그래요. 지금 네. 구속돼 있는 거 말고. 맞죠. 이것도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형량은 플러스가 되리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밝혀진다면은 자기가 사실 버틴다고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수사에 오히려 협조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 정두원 의원은 그 바뀔 거다. 말하자면 다 진실을 얘기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윗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지금 모든 서류에 다 BH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의 최근에 발견되고 발표되는 서류에 특히 기무사나 군사이버사령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뭐 김관진 장관이 서명했다는 그런 서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조사 안 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오히려 안 하면 욕을 먹는 분위기가 되죠. 근데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을 부르려면 웬만한 증거는 다 갖추고 불러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그 국정원 관련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대변인님.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또 바른정당 일부 이것을 뭐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몰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대응은 어때요, 그러면? 참 이게 미안해요. 사연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국정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옛날 국정원 프레임. 아니 이게 뭐 프레임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죄 지은 걸 죄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 이전에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럼 죄를 받아야지. 그럼 조사는 끝까지 다 해보자 이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쪽은 보복이다 뭐 우리 또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랬었다 막 말도 안 되는 거 다 갖다 붙여갖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처음엔 난 염치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화처럼 받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을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감옥을 가는데 1등 감옥을 가는데 있어서 또는 자기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모셨던 사람들의 이제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는 게 네.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혼자 범죄를 다 저질렀겠어요. 그걸 집행하고 이행하고 동의하고 작전도 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줄이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적폐청산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밟는데 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 아니, 보복은 뭐 하긴 근데 보복했다라는 거 보면 핍박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뭔가 한계 이렇게 있으면 생각해요. 뭔가 한계 있으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분들은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 이건 그냥 그들에겐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에 따라 처벌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상식이야. 예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좌쪽이 많으면 당연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기춘도 이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문학에 잘못이 이상한 아닌 사람 거야. 있으면 좀 바로 잡는 게 정상 아니야? 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권은 늘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먼 눈엔 뭐만 보인다. 요게 작동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죄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쵸. 잘못됐어도 우리는 죄를 안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걸 따지는 건 보복이야. 그렇죠.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심지어는 거기서는 더 나가는 거는 이제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정치 보복하는 애들이야, 쟤네는. 그렇죠. 보복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되게 피해자야. 국민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줘.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또 오늘도 법사위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뭐 네. 김진태, 네. 뭐 주광덕, 뭐 이런 분들이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첫째. 두 번째, 정치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혐오 또는 염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 사유가 과거 청산, 적폐 청산한다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북미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조금 이게 인식이 다른 것 지금 같더라고요. 여론조사 보면은 TK에서도 MB조사 필요하다고 지금 다 응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여론조사도 뭐 대통령 여론조사 떨어진 것도 아니 어느 나라를 봐도요. 반경 200m 안에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매일 쏴대면 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신기한 현상으로.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니 반경 200m 안에 있는 나라가 200km 안에 있는 한두 시간이면 가는 안내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매일 쏘고 뭐 니 죽인다 망난이다 뭐 하루 연일 말폭탄들을 미국과 서로 그것도 주고받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지율을 60% 이상 가져가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봅시다. 국정원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문건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이래가지고 뭐 당시 야당의 정치인은 물론 여당 인사까지 사찰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보수 인사도 심리전 대상인데 옛날 그 보안사에서 했던 윤석양 네, 이병 네, 사건. 네. 그때 여야 안 가리고 다 사찰했었거든요. 네. 그게 생각이 나는데 홍준표 최고한테는 자꾸 총불을 아군에 겨누고 있다. 원희룡한테는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 안상수 권영세도 댓글로 공격하고. 야 오로지 MB만 지겠다. 이런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 독재와 통하는 거죠. 늘 공작 정치는 결국은 독재와 통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정답은 그거죠. 공작 정치. 그렇죠. 그래서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뭐 완전히 옛날 정치. 완전히 구태 정치. 오늘 하이라이트 종이 흔들기 정진석 의원의 다 증거가 있다. 뭘 흔들었어요? 오늘 뭐 흔들었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네, 이렇게 네. 다 댓글 작업했다. 뭐 이렇게 흔들은. 아니 솔직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고마워요 문재인 다음에 실시간 1위로 걸리니까
댓글 공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네. 네.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관여해서 하는 거하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도 다른 구분 거죠. 잘 못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 자유한국당 경험이 분들 없는 생각 거지. 속엔 예. 돈 안 주는데 댓글 단다. 이게 이상한데? 없는 거죠. 이상한. 종이 흔들었다고 하니까 생각나네. 옛날에 정영근 의원이 DJ 비자금 있다고 증거가 있다. 디스켓. 그러면서 A4를 내밀었는데 그 디스켓을 찍은 종이에요. 그게 그 디스켓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증거 있다고 자기들은. 그랬더니 수법은 여전하군요. 네, 여전한데 정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코너로 오히려 자신의 발언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대응은 며칠 전에 이미 노무현 재단 또 이제 노건호 씨가 직접 고발했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즉 바꿔 말하면 고발로 또 검찰의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이 부분에 정진석 의원이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정진석 의원 자체에 대한 뭐 이 품격 없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냈어도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일부러 내지 말자. 굳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더 만들어서 이걸 쟁점화시켜서 마치 이명박 때 노무현의 어떤 대결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프레임을 안 말리고 되게 드라이하게 그래 그냥 법대로 합시다. 법에 검찰이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딱 드라이하게만 나가면 된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 고리도 끊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색깔론은 이제 안 먹히잖아요. 네. 그게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맞네요. 색깔론이 사라지고 있네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공성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해갖고 이게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색깔론이 안 먹혀요. 그게 국민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항상 끌어들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안 통한다는 먹혀요. 거를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못하지 이런 짓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전새누리당 의원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계속 MB에 저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MB를 왜 소환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이 MB에 대한 소환 요구는 현재고 저들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과거 저 기억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던데요. 그러니까 더 못하던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변명한다고 하면 더 저쪽 의도대로 당연하죠. 끌려가는 거니까. 네. 잘하신 그래서 거고. 의도가 명백한 것 같다. 그러면은 박주민 의원님, 정진석 의원 같으면은 이제 뭐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걸로 이제 고발 고소된 거죠. 허위사실 유포. 예. 권양수 여사에 대한. 아마 사자 명예훼손일 거예요. 그 사자 명예훼손이고 권양숙 여사님에 대해서 그냥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례적으로 뭐 이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지난번에 수사를 안 받으셨어요. 저 충청도니까 잘 아는데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 제가 잘 아는데 정진석 의원이 그 명함을 동네에 이제 막 뿌리잖아요. 그 명함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연합 김종필 총재 대변인이라는 말을 써서 구에 뿌렸어요. 근데 김종필 총재 대변인은 없거든요. 김종필을 넣었어야 되는 거야. 본인 입장에서 공주에서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종필 총재 대변인이라고 넣었는데 직함을 하나 만들었구만. 검찰에서 조사하고 아예 없애버렸죠. 어머, 그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경력에다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다들 저보고 아유 같은 충청도인데 불쌍하다. 다들 그랬었죠 그때. 그런데 그 조현호 씨가 8개월. 실형 나왔잖아요. 네, 실형 8개월. 구속도 됐었죠. 그러니까 정진석 큰일 났네. 근데 뭐 또 방탄국회 비스무리하게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마지막 몸부림 오늘 아까 말씀드린 종이 흔들고 노무현 때 됐다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정권 대 정권의 대결. 근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셔야겠지만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셨고 그렇죠. 본인이 아주 직접적인 이 관계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제발 들어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에서 논평을 안 하고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인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제가 딱 썼어요. 아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많은 블랙리스트라든지 모든 문제를 대통령으로 향한다면 그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는 정진석 의원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본인께서 막 말폭탄을 던지면서 시야를 흐리면서 진격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런 분이 한 분 더 나타났어요. 네. 유인촌 장관. 유인촌 전 장관이 갑자기 그건 문체부와는 전혀 상관없다. 미리 그분은 자기가 연기자인데 발연기지. 누가 물어봤나 갑자기. 발연기. 네. 그래 도종환 장관이 내가 한번 당했는데 또 이렇게 반론을 한 것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 기무사도 국정원과 합동으로 맞습니다. 국정원에서 기무사에 돈을 줘가지고 댓글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시급으로 따지면 뭐 한 7,500원쯤 되던데 처음에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돈이 뭐 5만 원, 10만 원 갔다가 마지막에는 최고 금액 1인당 최고 월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댓글 작업하고 한 달에 25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분들이 군 기무사 요원으로서 다 나라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수당이야. 댓글 수당? 네. 네. 그래서 그거 깜짝 놀라서 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수당을 올려주더라도 이렇게 몇백 프로씩 올려주는 사례가 없었는데 이분들은 진짜 몇백 프로씩 계속 수당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 해선비까지 지원해서 이제 25만 원 된 건데. 저는 국민의 명령 문성은 선배랑 할 때 온라인 커뮤니티 회비 걷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정말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우리 18만 모았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수당 받으면서 댓글 달고. 기무사 요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게 참 자괴감 느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무사 뭐 국정원이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맞아요. 성적 좋고 모범생이라는 분들이 많이 가셨을 텐데 본인들도 굉장히 자괴감 자괴감. 느꼈을 거야.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런 쓰니까. 식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한창일 때 이제 집회 현장에 나가면 불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가사가 뭐냐면 아버님 뭐 하시노 댓글 답니다.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진짜였어. 진짜였어요. 나라 녹을 받으셨네.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 정보 요원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 그 기밀 유지하는 데는 정말 요원들처럼 했더라고요. 뭐 걸어놓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추론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국가에서 했으면 아마도 양심선언 같은 게 나올 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안 나올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네. 국정원 일 전체 안에 이걸 넣어놨던 거야. 아예. 그래서 국정원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서약서를 썼거나 이랬었을 거 썼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썼어요. 쓰고 내가 국정원 일에 대해서는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네. 약속을 하셨고 이 일이 진짜 국정원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국정원의 지휘체계 안에서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심선언도 또 발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서에 국가기밀 누설에 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으니 그게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특수폰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면 발신 번호가 완전 다른 번호로 오게끔 그런 특수폰을 썼었고 진짜 국정원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네. 카페를 이 사람들이 운영해서 거기서 모였는데 카페는 혹시라도 기밀이 누설될까 봐 6개월에 한 번씩 폐쇄하고 다시 만들고 이거를 참 국가 차원에서 했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만 했을 것 같네요, 국정원이. 네. 네. 그러니까 뭐 미사일 쐈는지 김정일이 죽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주력 사업이 이제 댓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정원 어떻게 개혁의 동력은 국민들이 다 아신 것 같아요. 더 이제 셀 것 같고 이제 국내 파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치 파트 분야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아로는 일찍이 철수했죠. 네. 네. 필요한 것 같고. 자, 다른 얘기 또 하나만 더 하고 우리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이 백남기 농민 일주기 되는 날이었는데 아직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난 건 아니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달 내에 기소를 한답니다. 한 달 내에 기소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기소 대상은 누굽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다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다 그러고요.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예? 기소가 누군지.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하위 레벨이라서.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충격 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나는 하위 레벨이었다. 청구 인락서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가족분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피고로 지목됐던 잘못했다고 지목됐던 경찰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걸 내고 있어요. 내면서 그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이런 얘기도 담고 있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런 표현도 담겨 있고 네. 국가가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안 나서서 답답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근데 당시 경찰 최고 책임자는 강신명 전 청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강 전 청장에 대한 조사라든가 혹은 기소 가능성은 없나요? 강 전 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 알고 있고요. 네. 아마 기소의 범위하고 그다음에 죄명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경찰의 어떤 시위에서 진압으로 사용되는 물대포 이거는 앞으로 5년간은 안 보도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최소 5년이죠. 경찰개혁위원회가 죄송합니다. 냈던 권고에 대해서 이철성 청장이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겠다고 네. 해서 앞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 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 뭐 국회 들어와서 정치하기 전에 인권 변호사였잖아요. 네. 뭐 이런 시위에도 많이 참석했고 네. 또 백남기 농민 뭐 사망 사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지켜봤을 텐데 일주기 맞아서 우리 저 청취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뭘 좀 많이 달고 다니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우리가 백남기다라는 배지예요. 이거를 네. 저는 검찰이 좀 기소를 하는 날까지는 달고 다니겠다라고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계속 달고 다니는데 드디어 이제 뭐 한 달 안쪽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님도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철저히 진상규명한 다음에 백서까지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나 진상규명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에서 그 당시에 뭐 그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강제부검. 네, 진료 뭐 기록서, 네, 진료 진단서 이런 거. 그분들도 다 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백남기 어르신의 그 경찰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압이 있었나 없었나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렇고. 이제 특검이 한번 서울대 병원 한번 했었잖아요. 왜냐면은 최순실이나 이쪽하고의 의료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서 약간 그 백남기 어르신의 어떤 그런 부분도 봤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따로 뭐 더 특별하게 수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서울대 병원의 이상한 대응 행태. 사인도 막 바꾸고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사인이 지금 원래 거 그다음에 바꿨던 거 다시 돌아온 거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네.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이 백남기 어르신 사망 사건은 이게 그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광범위한 관심은 좀 그 다른 건에 비해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좀 끝까지 예, 그 배지도 달고 다니시고 네. 좀 끝까지 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위에 있는 배지는 뭡니까? 나비 모양. 이거는 세월호. 세월호. 가족분들이 중에 이제 매듭을 직접 배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매듭입니다. 예. 최빈 의원도 세월호 팔찌를 아직도 하고 계시니까. 세월호 문제는 그럼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세월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아시다시피 지금 선체조사위원회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라든지 이 영상들을 복원하고 있고 GPS 플로터라든지 이런 최후의 세월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힐 자료들을 계속 복원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이기 특조위는 작년에 법을 발의해서 신속처리 한 건을 지정을 해놨고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딱 330일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는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민의당이나 야당 다른 정의당 같이 처음에 신속처리 한 건 지정에 동의했던 당들하고는 긴밀히 이야기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국회에 박주민 의원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 이 얘기 들으면서 막판까지 잘 돼야 돼요. 아니, 막판에 그러니까, 또 갑자기 막판까지 김희수 잘 재판관 되도록 꼴랑 노력을 해야 안 돼요.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진짜 진실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예, 세월호나 백남기 어르신 문제를 끌고 가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되게 고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총선 전에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안 한다는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이제 생각이 변화가 없는데요. 네. 좀 있다가 바뀌게 될 수 있다면 뭐 저로서도 행복하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국무총리 하세요. 매기는 것 같은데 왠지. 자, 그러면 여기서 1부 마치고요. 박주민 의원이 이후 일정이 있어서 1부까지만 하고 저희는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41번째 방송 마치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마지막 날 메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셔츠는 파란색, 넥타이는 녹색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넥타이를 메고 오는 마지막 넥타이, 유품의 넥타이를 메고 왔다. 이렇게. 근데 그 전에 표결하기 전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 개별 접촉하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사실은 이번에 그 참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우리 여기 박주민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 저는 뭐 제가 좀 친한 사람이 한 4-5명 있어서 4-5명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의원님은 17명을 알아본다. 40명 정당의 17명을 알아본 거예요. 만나서. 그래갖고 그 전날 제가 첩보를 입수해. 무슨 첩보를 입수하냐. 반대로 말하면 120명이 40명한테 전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17명까지 전화했으면 몇 통화를 받았겠어요. 네. 그 현역 그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모 친한 의원이 찬성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니네들에게 널리 나의 찬성을 알려서 전화도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제가 그 원내대표 지도부 있는 톡방에다가 그걸 비상을 걸었어. 이게 이제 귀찮아서 찬성한다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더 이상 전화는 하지 말고 직접 가서 한 명이라도 만나자. 절절하게. 내일 아침 2시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내일 오전에 의총을 열고 만나서 손 붙잡고 정말 좀 사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했죠. 절박하게 모두가 다 뛰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 의원들도 좀 커버해달라는 주문이 좀 셌었고요. 그래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 의원들한테도 많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박주민 의원도요? 저도 하태경 의원님한테. 그래서 성공했구나. 아니 근데 제가 전했을 때는 자기는 김명수 안 와닿는다. 좋은 사람인 건 같은데 왜 그렇게 기수가 낮고 경력 짧은 사람을 해야 되는지 난 솔직히 와닿진 않는다.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와닿아.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참 이건 제가 정말 여기 우리 진짜다가에서만 말씀드리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 만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강 대변인 이 사람 A, B, C가 한국당에서는 내가 부탁해서 절절하게 해서 한다고 했다. 근데 믿을 수는 없잖아. 우리끼리 대화하지. 우리 믿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형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인증샷. 그래서 진짜 실제로 사진 찍은 분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법사위를 하면서 좀 놀랐었어요. 예. 왜냐하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엄청나게 찾아가고. 그거 오늘 난리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안 막아달라, 저 법안 막아달라라고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저희 쪽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기재부가 가장 지금 과거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심사 보고서에도 다 재정 당국이 부정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쪽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재정 어떻게 할 거냐 다 이걸 들고 나와서 본회의에 못 올라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뻔질나게 자유한국당 의원실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저희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거 하나 보고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원내 비공개에 있는 이제 실무자가 올린 거예요. 초등학교 과일급식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기재부가 반대. 교육부는 하면 된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재원이 없잖아요. 돈은 기재부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없고 또 교육부의 실무진들은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도 강력하게 가서 막 기재부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미비하고 또 기재부도 그러니까 아니 뭐
대통령 공약이고 뭐고 이게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익숙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9년간 익숙해져 있던 이 틀과 체제를 바꾸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농업소득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의견이 없다고 했다가 법사위에서는 반대 의견. 그러니까 이게 왜 더 신기한 게 해당 상임위 때는 기재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법사위에서 잡으면 되니까. 위원장이 네. 자유한국당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굉장히 다들 황당했던 게 무슨 법 꺼낼 때마다 다 기재부가 안 된다 그럴 때, 기재부가 안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내용도 모르고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거든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사위에 올라오면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면 네.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내. 그리고 야당 의원한테 가서 반대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플레이를. 야, 진짜 그러니까 그 행태가. 그리고 네. 특히 대통령님 공약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해요. 맞아. 지금 그런 상황. 이거예요. 그 통신요금 인하는 전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그럼 데이터 요금 인하하려면 와이파이를 공격적으로 깔아야 돼요. 공용 와이파이를. 그러면 공용 와이파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진이야기. 아까 뭐 시나리오는 각자 다 짜봤을 텐데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네. 이 정도쯤은 나올 거라고 판단했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뒷이야기 토크. 예. 저희가 계산한 표가 제가 계산한 것은 155개였어요. 155. 네, 155표 정도는 받을 거다. 153에서 5 정도는 원내에서 모았던 그러니까 계산했던 표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과는 될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 확신이라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밖에다가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몇 표로 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표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참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제 그 보좌진들끼리 이제 배팅해라 몇 표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많이 보는 사람도 사실은 160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도 158, 9까지는 나온 이야기는 있어도 160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160이라 했는데 정확히 맞았더라고요. 요즘 국회에 안 계셔서 감이 없는 거야. 감이 없어서 맞춘 거?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또 정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 감하고는 국회 안에 있으면 이제 반대로 매몰되는 단점이 있지만 밖에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 장기 뜰 때 호수 뜨는 사람이 더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몰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160개까지 말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쫄은 거죠. 쫄은 거죠. 그리고 이제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상처가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네. 그 되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언론에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넥타이가 다 그 연두색 녹색 계통이어서 그 정도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뭐 다들 연락해서 맞추자 이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연이야 우연. 우연히. 네, 그러니까 우연히 같았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간절함. 이심전심. 간절함. 서로 다 간절한 마음. 원내대표는 정말 그런 의미로 녹색을 한 거예요? 당연하지. 이거. 그리고 그게 그 넥타이 자체가 그 고 김근태 의장이 유품이래. 유품이라 선물로 주신 건데 자기는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야. 본인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가 통과 안 됐으면 원내뿐만이 아니라 당 전체가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이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넥타이냐 그랬더니 김근태 의장이 유품인데 네, 여기서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번에 표 중에 저는 국민의당 표는 언론 예측보다 조금 낮고 떨어지고 그렇지. 다당자당에서 있어요.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마치 자기네들이 많이 찍어준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럼 봤어요. 마치 본인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표현이 좀 제가 거칠어 죄송하지만 국민의당 장사를 잘한 거야. 그리고 반대로 장사를 제일 못한 게 바른정당이에요. 네. 바른정당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도 그런 그렇죠. 역할과 충분히 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그걸 찍어갖고 보내주신 거를 그 선배가 딱 받았는데 저한테 그 이제 중간에 어떤 모 의원이 그래서 야 내가 사진까지 받았어 이렇게 하고 딱 연락 왔길래 야 이거 한 표는 확실히 있구나.
그리고 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태경 의원이 난 찬성했다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그분 김명수 후보자의 은근하게 뭐 어떤 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의원 중에 내가 신세를 좀 진 게 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당 바당에 보수당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도 무관하게 본인이 이 사람 신세지고 정말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당의 그 부산구 출신 몇 명도 찬성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경고도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자당 내선. 근데 아마 무시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태경 의원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부산 출신이잖아요. 지역구가. 또 그것도 무시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좋았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간절하고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녹음할 때 안 왔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통과되겠구나 이렇게 늘 역설적으로 그렇게 간절하면 통과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우리가 통과 못 시키면 앞으로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늘 간절할 거예요. 근데 사실 김희수 헌재 소장할 때도 저희가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근데 노력했어. 김명수 대법원장 때 더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굉장히 상처가 남은 거죠. 그치, 우리 당 그치. 의원들한테는 상처가 됐으니까 그때도 노력은 했죠. 이 노력은 다 했어요. 근데 더 완전 여기서는 막 이번에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과락은 면합니다라는 걸 알아도 그거 못 믿는다 또 하자 이렇게 막 거기다 이러죠.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대법원장하고 예. 헌재 소장이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그럼요. 그 정치적 부담이라는 게 네. 아마 그것도 작용하긴 작용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돼서 이제 6년 동안 임기를 이제 지내야 됩니다. 뭐 이거 뭐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임기죠. 확고부동한 건데. 박주민 의원님,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바라면 좀 좋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사법부 내 문제점이라고 많이 지적되어 왔었던 것은 대법원장 예. 그리고 대법원장을 도와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시킬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혀왔던 사람이에요. 평상시 행동도 말도 그랬고 특히나 춘천지방법원장일 때 춘천지방법원을 운영한 방식 자체가 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 일선 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은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 요 등식이 깨지는 게 사법개혁으로 비춰져요. 그렇게 하겠죠. 예. 기대를 해보고요. 뭐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MB 국정원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거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됐었거든요. 기각되다가 그런데 그때 이번엔 또 발부가 돼가지고 이거 뭐 김명수 효과인가?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바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텐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과 또 그것을 둘러쌌던 국민들의 열망을 보면은 판사들이 국민들이 진짜 이걸 바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무슨 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그런 분위기를 보고 판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적 영향은 좀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의 그 대통령의 어떤 인사는 거의 끝이 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만 이제 인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위에 한 분씩 정도 앉힌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뭐 제가 맡고 있는 해당 상임이라든지 협회나 기관들 보면 아직 밑에는 지난 9년간 승승장구 해왔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령 제가 뭐 어떤 부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겠죠. 지금 국장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죠. 뭐 과장이거나 네, 네. 뭐 또는 뭐 그 밑에 주무관일 때부터 승승장구한 거예요. 지난 보수 정권에서. 그리고 보수 정권의 은덕으로 지금 와서 이 장관이든 누가 왔지만 본인한테 익숙한 옷과 틀과 방향은 과거 정권의 방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또 지지층들의 응집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또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는 좀 더 개방형 모집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곳곳에서 다 좀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